21번 보겠습니다.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직무교육이에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맞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2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아니죠.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맞고, 직무교육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맞고, 연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맞네요. 답은 1번이었죠. 2번, 답은 2번. 21번의 답은 2번. 자,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기억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이내로 한다. 5. 2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한 달 이내죠. 디귿번 포상금은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아니죠.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1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한 때는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옳은 지문. 결국 기역 O, 니은 X, 디귿 O, 리을 O. 기역 O, 니은 X, 디귿도 O, 리을 O.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협회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아니죠. 지회를 둘 수 있죠.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야 되겠고, 3번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한 달 이내 공시하는 게 아니라 3달 이내 공시해야죠. 4번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 시정명령은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죠. 5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24번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폐업 후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의 지위 승계하는 거 맞죠? 2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행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되는 거 맞죠?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3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기간,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죠. 옳은 질문. 4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5번 폐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되면 폐업 전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을 때죠.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시행규칙 별도로 만든 표에 규정된 개공의 업무정지 기준 중에서 옳은 것. 1번 등록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두고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기준 6개월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3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3번 최근 1년 이내에 2+1, 즉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해당하는 행위 있을 때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이때 3월이 아니라 기준은 6개월입니다. 4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이내 한 번 했을 때 이것도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근데 기준은 3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당해 중개행위 하였음에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을 때요. 이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6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법령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건 1번
개공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하여 업무정지 처분받았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받은 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누굽니까? 법부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했습니다. 6월에 징역형을 받았다 아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리는 없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틀린 거 답 2번이죠. 3번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대상을 표시 광고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 처해졌다.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는데 1,000만 원 이하에는 100만 원도 포함되죠. 그래서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 것도 옳은 설명이죠. 4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면서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50만 원의 과태료 처해졌다.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5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5번 개공이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7번 볼까요?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기억번.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습니다. 맞죠? 니은번.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아닙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 당할 수 있고 and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리을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 틀렸죠? 이런 규정 없습니다. 단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면번.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부과 처분을 최근 2년 이외 이상 받았으면 그의 자격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틀린 설명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4개죠. 그래서 27번에서 틀린 것은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4개가 되네요. 기억번을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정답은 4번 4개. 자, 27번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문제를 냈고요. 28번부터는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문제를 냈습니다.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에 가해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은 누가 해야 될까요? 신고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신고관청은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라고 해야 되죠. 2번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라는 것은 신고의 적정성 검증해야 된다. 옳은 질문이죠.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4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맞고요.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해야 된다. 맞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보상금 지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지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거 차이점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해야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뭐 답은 1번이죠. 네. 자, 29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동 신고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옳은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의 공동 신고로 거래 당사자 일방의 공동신고 거부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서 원본 및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는 원본이 아니라 4번입니다. 그래서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고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원본이 아니고 사본, 계약서,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죠. 틀린 거 답 2번이네요. 2번,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그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이 경우는 전제가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의 제출을 하는 자는 제출을 다음에 하는 자는 이걸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자는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4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에 제출을 하는 자는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 사본을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옳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틀린 설명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즉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계약이니까 결국은 교환계약과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매매와 공급계약을 제외한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된다. 60일 내 신고하는 건 맞지만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2번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우회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 신고이죠. 6개월을 말합니다. 6월.
3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6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6월이란 6개월을 말합니다. 4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원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죠. 맞죠?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 미리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토지는 네 가지. 군, 문, 생야. 군, 군사 관련 토지. 문, 문화재 관련 토지. 생, 생태경관 보존지역 토지. 야,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토지. 이 네 가지 구역을 외국인 등이 취득을 하고자 할 때만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취득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허가 안 받죠. 그런데 다만 지문 봅니다. 다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외국인 등은 이와 같은 군문 생야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위사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즉 군문 생야 구역 네 가지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취득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무효라는 뜻이에요. 근데 뒷집은 과태료에 처한다 아니에요. 과태료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은 세 가지로 보죠.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즉 투기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취득하려는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시군 도시 계획 또는 그 밖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합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면적이 적합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허가 기준으로 적합한 거죠. 자, 1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이건 투기성 없죠? 그러니까 실수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2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군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이것도 실수요성이 있죠. 투기 목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적합합니다. 3번 농업인 등이 농업 등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50km 이내 틀렸죠. 50이 아니라 30km죠. 30km 이내. 물론 가로 열고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대체하기 위하여는 문자를 써놓으세요.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 요 가로는 맞습니다.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50이 아니라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가 기준에 적합한 거예요. 50이 아니라 30. 물론 가로 열고 안에 있는 거 가로 내용은 맞아요.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때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우애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이것도 맞죠. 5번 취득 목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경우 맞죠. 결국은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 32번부터가 총 9문제를 중개 실무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를 좀 이번에 좀 많이 냈습니다. 30번 개공의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 법정사건의 성립 여부는 건물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아니죠.
등기 안 냈잖아요. 유치권과 법정상권은 등기 안 된 권리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현장 확인해야 합니다. 틀린 거 답 1번이죠. 2번 토지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번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토지 소유자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란 뜻이에요. 등기사항, 토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죠. 4번 건물의 방향이나 외관상의 특징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맞습니다. 건물 방향과 외관상의 특징은 공적 장부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현장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5번 건폐율의 상한은 해당 지역의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맞죠? 네.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33번 문제 볼게요. 개공이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 형질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단연생 식물 재배 이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임야가 농지로 취득하려면 형질 변경을 받아서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받지 않았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 농지 전용을 위해 관할관청에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에 불허가 등의 통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틀렸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인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대상이면 선매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내 허가 처분 통지도 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고 또한 선매 사실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허가 민원 처분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2번 질문처럼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가 별도로 없을 때는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허가 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죠. 4번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농지법상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득할 수 있고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도 농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5번 질문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거주자에게 도시민의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물론 도시 주민도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가족 전체 즉 세대원 전원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34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과 관련된 판례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이때 주민등록증 다음에 등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2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될 주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3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이 두 가지로 조사 확인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면책된다. 틀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증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만 조사했다면 조사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까지 제시받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게 하려면 3번 질문은 개공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조사 확인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의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개공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공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금액을 설명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공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공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5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옳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실제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를 때는 공부상의 경계, 즉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5번 문제는요. 글자가 그 한자 글자가 전부 다 이상한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35문제는 제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사례를 갖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법인 A가 있습니다. 법인 A는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대금은 법인이 지불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인의 사회 임원인 그다음에 갑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갑의 명의로 이 갑은 법인 A의 직원인데 임원인데 갑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했을 때 법인 A가 바로 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갑이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한 뒤 갑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자금을 지원했대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했대요. 자금을 지원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준 거예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돈을 줬고 그리고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대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효력이 없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한자를 을로 고쳐주세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매매 계약. 즉 둘이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선이죠. 선의의 매도인과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1번, 이게 2번.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다음에 을 소유 토지를 매수했다. 그래서 을 소유 토지를 누가 매수했다? 갑이 매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서 넘겨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 그래서 요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전 등기가 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럼 이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입니다. 이거 유효라는 것과 같아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지문 이거 제가 거기 나와 있는 한자를 하나하나 전부 다 고쳐서 하겠습니다. 1번 갑과 을이라고 써놓으세요. 갑과 을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법적 효력은 유효이다. 갑과 을 간의 이 매매간 법적 효력은 유효이다. 맞죠? 2번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맞죠? 갑 명의로 이전 등기는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효죠. 맞고. 3번 갑이 다시 제3자 그 글자를 병으로 고쳐놓으세요. 갑이 자기가 매수한 이 부동산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 병에게 자신 명의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그럼 두 사람이 또 매매계약했죠? 매매계약을 또 한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고 그래서 보니까 3번 3번 질문부터 먼저 볼까요? 3번 질문. 법인회와 갑간의 명시다 약정은 무효이다. 3번 질문부터 볼게요. 법인회와 갑간의 명시다 약정은 무효이다. 그래서 법인회와 이 갑과의 명시다 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무효이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4번 질문. 갑이 다시 제3자인 병에게 자신 명의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법인 A는 병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갖고 요 사람들 매매계약하고 병 앞으로 제3자 명 앞으로 이전 등기했으면은 그 이전 등기도 유효가 되고 이 병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질문. 의사의 경우, 의사라는 것은 이와같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 명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말인데 이런 경우 갑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을 법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렇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 행위는 수탁자는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유효기 때문에 수탁자는 자기 거 처분한 것이지 남의 거 처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당이득금은 반환해야죠.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금은 반환은 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요 지금, 자원 지급한 거, 자금 지원한 거, 요게 바로 부당이득금. 요거는 그대로 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결국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인데요. 즉 수탁자 갑은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으며라고 하고 그렇지만 부당이득금은 신탁자인 법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35번 문제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네. 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이렇게 그 한자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드렸지만 내용은 쉽죠. 36번 하겠습니다. 이거 36번 문제도 또 이렇게 또 인쇄가 한자가 이상하게 전부 나와 있어가지고 다시 이거 판서를 해가면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그 한자를 갑이라고 쓰세요. 갑. 네. 그래서 갑의 소유 X주택을 갑 소유의 X주택을 이렇게 고쳐 놓으셔요. X주택을 갑으로 갑 소유 X주택을 그 다음에 그 한자를 을에게 그래서 갑 소유의 X주택을 그 다음에 한자를 을에게 을이라고 적으세요.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러면 갑 소유주택이니까 갑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바로 임차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갖고 설명 옳은 것. 1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틀렸어요. 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 이렇게 돼요. 더한 플러스 더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1번 틀린 것은 곱한이 아니라 더한.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 이것도 한자를 을로 고쳐놓으세요. 을이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을이로. 을이 경매를 통해서 X댁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하고 한자 두 가지를 갑과 을로 고쳐놓어요.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이거 맞죠? 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임차인이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혼동으로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지문은 이 한자를 을이라고 쳐놓으세요. 을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전신고 즉 주민등록 두 가지를 요한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확정 일자까지도 요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전신고와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 일자를 받는 것까지 요한다라고 해야죠. 4번 지문,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이것도 을이라고 쳐주세요.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택을 그 다음에 한자를 병이라고 쳐주세요. 병. 네.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글자는 을이라고 써요.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것으로 옮겼다면 그 다음에 또 한자는 병이라고 쳐주세요.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지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또 5번을 갖다 을이라고 써주세요. 을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 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은 잃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주임차법 37번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과 아니고 연 1할 2푼과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배수를 곱한 비율 이거 틀렸죠. 4배수가 아니라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최초 매각기일은 매각 공고일부터 14일 이후의 날로 최초 매각기일을 정하는 거 맞습니다. 2번 매각 물건이 농지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죠. 옳은 지문. 3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두 군데가 틀렸죠.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전부 둘 다 기한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맞게 하려면은 3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답은 3번. 4번 매각길에 허가할 매수 신고가 없는 경우 이를 우린 유찰이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길을 정하여 새 매각 실시해야 된다. 맞죠? 새 매각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매각 허가길에 매수 신고가 없을 경우 즉 유찰됐을 때는 그날 오후에 미리 공고했다면 그날 오후에 새 매각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찰되면 그날 오후에 다시 매각하겠습니다라는 공고를 미리 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길을 정하여 새 매각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등록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업의 휴업 물론 3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되죠. 맞죠?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휴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닙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휴업도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대한 휴업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개공은 대리행위를 할 때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즉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우임장과 매수신청 대리등록증 사본을 말하는데 이를 매 사건마다 제출해야죠. 그렇지만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옳은 질문. 4번 개공은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 보존이 대리 출석할 수 없습니다.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땐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죠? 이것도 올해 신설된 규정이니까 꼭 시험에 나와요. 꼭 알아두세요. 틀린 것은 답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거민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은 거민 시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거민 시정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거민 시정할 수 있고 그 외에 변호사, 법무사, 개공도 거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시장 등이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는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을 한 때는 위임한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민 받아야 한다? 거민 받지 않습니다. 거민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나 판결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 시정할 때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등기 시정할 때는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번 거민 시정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거민을 하여 시인처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심사합니다. 5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한 시장 등에게 거민 신청하여야 아니죠. 그중 하나의 시군구청장에게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결국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자 때문에 공연히 문제 푸느냐고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불편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은 뭐 그런 게 민법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길 당부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4회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까요? 고맙습니다.